통치체제의 정비와 대외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과거제는 크게 문과와 무과와 잡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과는 말 그대로 머리 좋은 애들, 브레인들, 교수님들을 키우는 문관, 그리고 무과는 칼을 쓰는 군인들, 무관, 그리고 잡과는 기술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걸 만드는 걸, 그 부서를 기술관, 잡과를 시험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교적 교양을 갖춘 인재를 관리로 등용하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바로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유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교양을 갖춘 인재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 공무원으로 등용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여러 가지 학교를 두었는데요. 이 김웅도의 서당도라는 그림이 있죠. 이 서당이라는 게 바로 초등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성균관. 그래서 성균관은 대학교. 조선의 유교적 교양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 관리로 진출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중앙에서는 사부학당이, 지방에서는 향교가 중등교육을 맡았다. 그래서 중등교육, 중고등학교가 바로 향교와 사부학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부학당,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부학당은 살아남았지만 향교는 약간은 의미가 반감이 됐거든요. 향교의 학생들은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그래서 향교가 군대의 피난처가 됐다라고 굉장히 한탄하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향교의 교육은 굉장히 수준이 떨어졌다. 갈수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는 성균관 박스치고 유교대학입니다. 속과 합격자 및 양반 자제들이 입학할 수 있었다. 관리들은 주로 과거를 통해 선발되었는데 과거에는 문관을 뽑는 문과, 그리고 무관을 뽑는 무과, 그리고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문과가 가장 중시되었다. 과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는데 특별시험으로 수시가 치러졌다. 그런데 보통 이 시험이 한번 시행이 되면은요,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시험을 봤는데 보통 되는 건 33명 정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 시험을 합격하려면은 10년 이상 공부만 해야 됐거든요. 과거는 양인, 그러니까 양인이 평민이잖아요. 과거는 양인 이상이면 응시 자격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런데 경제적으로 10년 이상 과거 시험을 합격할 때까지 돈을 대줄 수 있는 집은 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인 이상이면, 평민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될 수 있는 양인들은 굉장히 적었고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소수였고 주로 경제적 여력이 있었던 양반들이 주로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음서 박스를 통해 관리가 될 수 있었으나 그 대상은 이품 이상의 관리로 제한되었다. 그래서 음서로 고위 관리로 승진이 어려웠다. 자, 음서라는 거는 뭐예요? 음서는 낙하산이죠. 장관이면은 그 자식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구급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는 게 바로 음서죠. 그런데 고려시대에 공무원이 100%라고 하면은 그 중에 80% 이상을 음서로 뽑았어요. 20% 정도만 과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철저하게 뭐예요? 낙하산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전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80% 이상을 과거 시험을 뽑고 20%만 음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굉장히 실력적인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바뀐 게 아니라요. 음서의 범위도 대폭 축소가 됩니다. 아빠가 구급공무원이면은 그 자식도 구급공무원으로 낙하산으로 채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세진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됐냐면 조선시대 때는 음서의 대상으로 들어가려면은 적어도 장차관 이상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해야 겨우 구급공무원으로 낙하산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하고도 차이점이 고려시대는 구급으로 낙하산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잘 사회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국무총리까지 장관까지 높은 벼슬까지 오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낙하산을 딱 들어오면 너 낙하산 구급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위공무원으로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했다. 다시 이 사람이 고위공무원에 올라가려면 과거 시험에 어떻게든 합격을 해야 됐습니다. 유교인형을 바탕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중앙정치기구는 왕 아래에는 의정부와 육족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무려 2명의 왕인 연산군과 광해군이 인두반정, 중종반정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왕이 노릇을 못하면은 그 왕의 자리에서 끌려져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만만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권과 신권이 그 치열하게 싸우는 조화를 이루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국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정부는 요거는 신권 중심 기구입니다. 신권 중심 기구에서 최고 기구예요. 최고 기구입니다.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정승이 모여 합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영의정은 지금의 국무총리고 바로 신하들 중에 짱이 바로 영의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는 왕, 그 다음에 의정부, 그 다음 육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 의정부, 육조.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 의정부에서 그 명령을 받아서 끼워 넣을 건 끼워 넣고 뺄 건 빼가지고 이제 육조로 내려보내서 육조가 이제 정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태조 때는 이렇게 의정부가 중심이 돼서 신권이 중심이 돼서 이제 정도전이 이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잘 시행이 됐는데 태종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누구를 죽여요? 정도전을 죽이고 태종이 왕이 육조에 직접 다이렉트로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시행된 것을 보고를 의정부를 통하지 않고 바로 왕으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직접 계를 올린다. 그러니까 문서를 직접 올린다고 해서 이걸 육조 직기제라고 합니다. 왕권 중심일 때는 육조가 굉장히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신권 중심일 때는 의정부가 힘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육조는 왕권 중심 기구다라고 보면 돼요. 왕권 중심 기구. 그 다음에 의정부의 지휘를 받아 정책을 집행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사로 불렸는데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3사는 언론을 담당해서 언론. 그러니까 지금의 방송이나 신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엔 뭐 인터넷, 그다음 뭐 유튜브 뭐 이런 거를 말하겠죠. 그래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3사는 주로 누구를 중심이었냐면은 바로 신권 중심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견제를 했거든요. 사헌부는 무적으로. 그래서 지금의 검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관원과 홍문관은 어떤 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헌부는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고 풍속을 교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관원은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간쟁 토론을 한다. 간쟁 토론. 그 다음에 홍문관은 왕이 정책 고문을 한다. 사관원과 홍문관은 같은 문적인 기구긴 한데 사관원은 말을 하는 거라면은 홍문관은 정보를 주는. 그래서 홍문관은 왕의 정책 고문, 자문이나 경연을 담당합니다. 3사의 활동은 고위 관리는 물론 왕조차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균형을 맞추려면은 왕권을 잘 이렇게 유지시키는 중앙정치 조직이 문무가 또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승정원과 의군부인데 한편 왕이 비서 역할을 한 승정원과 승정원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왕이 비서 역할을 합니다. 승정원은 사관원과 홍문관이 합쳐진 게 승정원이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라의 중대한 죄인을 다스리는 의군부는 왕권을 뒷받침했다. 그래서 이 의군부는 바로 왕권의 무적인 기구, 승정원은 왕권의 문적인 기구, 의군부는 특별사법기관으로서 반역죄 등의 죄인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 광해를 보면은 그 광해, 이병헌 배우 그 옆에 도승지라는 사람이 있죠. 바로 승정원의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극 같은 거, 뭐 반역 같은 죄인을, 저 죄인을 의군부로 압송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왕이 있으면은 국정 최고기관인데 이게 바로 신권기구. 신권중심기구, 그 다음에 이게 왕권중심기구, 그 다음 신권중심기구의 무적인 게 사헌부, 그 다음에 문적인 게 사관원 홍문관, 그 다음에 6조에서 2호 예병 현공 이렇게 나뉘고요. 요거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자막으로 지금 달아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6조 왕권의 중심기구, 왕권의 어떤 그 문무 중심기구가 승정원, 그리고 의군부가 있습니다. 자, 사헌, 사관, 홍 3사는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사헌부는 풍속교정, 감찰, 지금의 검찰에 해당이 되고요. 사관원은 간언, 간쟁, 토론. 그리고 홍문관은 왕의 고문 역할, 고문이라는 건 비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정원은 왕명 출납기관. 왕명 출납이라는 건요, 왕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의군부는 특별사법기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성부가 있는데요. 기타 기구로서 한성부가 있는데, 한성은 한양이죠. 그래서 행정치안 담당, 그래서 요거는 서울시청 플러스 서울경찰청장. 그러니까 이 한성부의 짱은
서울시장이면서 서울경찰청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춘추관은요, 역사서 편찬을 하고, 왕하고 신하가 썰라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뒤에서 가만히 붓으로 적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춘추관이라고 그냥 쉽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은 박스치고 유교대학이고요. 지방행정조직은요, 지방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목군현을 두었다. 대부분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땡땡시 땡땡구 땡땡동이라고 하면은 도시구동,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조직이잖아요. 똑같이 도, 부목, 군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뭡니까? 아래의 지방행정조직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도의 관찰사는 수령을 지휘감독하였다. 관찰사는 지금의 도지사라고 보시면 돼요. 도지사. 그래서 관찰사는 경기도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수령은 지금이 사도입니다. 칭양전에 변사도 있죠. 변사도가 바로 수령이고요. 이 수령은 지금으로 치면은 시장이나 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나 군수. 그러니까 뭐 수원시장이든지 뭐 시흥시장이든지 그 시장입니다. 그리고 수령을 장려하고 세금 징수, 군사지휘, 각종 소송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수령이 농업장려, 세금 징수, 군사지휘, 각종 소송 처리 담당.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거의 지방의 모든 권한을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령이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고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수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이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니까 얘가 뭐를 할 수도 있을까요? 관찰사도?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란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 때는 관찰사나 수령의 임기를 딱 1년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고을에는 아전인 향리가 있었다. 아전인 향리. 향리는 2인자, 박명수예요. 2인자로서 향리는 그 고려시대의 지방의 실력자였거든요. 그럼 이방이 바로 향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 대대로 향촌에 거주하여 지역사회를 밝았던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며 행정실무를 처리했다. 자, 그런데 얘들 여러분 잘 봐요. 수령이 있는데 왜 향리가 그 행정실무를 처리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찰사나 수령은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서 중앙에 내려보내긴 하는데 얘들이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니까 임기가 딱 1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장 1년 하다가 옆에 시흥시장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파악하는 게 업무 파악하려면 하면은 옮겨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일은 밑에 있는 향리가 했다. 근데 향리는 원래 고려시대의 지방짱이었거든요. 근데 지방짱이었는데 근데 고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니까 이 지방짱이었던 애도 뭡니까? 2인자가 되고 그 위에 관찰사나 수령이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들이 권한은 고려시대에 비교하여 크게 줄어들었고 신분과 직역은 세습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할아버지가 향리였으면 아빠도 향리, 그리고 그 자식도 향리. 향리가 쭉쭉쭉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전기 4대 교린의 대외 관계를 맺다. 자, 이거는요, 조선 전기 때 어떤 외교적인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때는 이제 4대 교린의 대외 관계를 맺는데요. 특히 명가의 관계,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과 명은 4대 관계를 맺었다. 4대 관계라는 건요, 어떤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하나의 외교적 수단이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4대는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으로 4대는요, 조선은 정기적으로 명의 사신을 보내 인삼, 가죽 등을 바치고 약재와 서적 등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교류라기보다는 정치적 교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4대 외교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명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조선의 안정을 확보하는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리적 성격이었다. 실리적 성격을 지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큰 나라였던 명나라를 섬겼다는 것 자체가 무슨 속국처럼 식민지 그 개념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4대 관계, 4대 외교라는 것은 우리도 이 4대 외교를, 그러니까 명나라를 어떤 정치적 대상으로 삼고서 우리도 실리적으로 여기를 이용했다. 그러니까 상대 기브앤테이크, 철저한 기브앤테이크로 해서 상대의 명예를 세워주고 우리도 실리적인 이득을 챙긴 그 외교적인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과의 관계입니다. 조선은 여진 일본 등 일본 이웃나라와 가까이 지내는 교린 정책을 시행하였다. 자, 교린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정책인데 상황에 따라 온갖 회유책과 강경한 토벌책이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진이나 일본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더 갑의 관계, 그리고 여기는 을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진은
이제 말 타는 애들이죠. 이 북방민족 말 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잘 안 져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국 일본도 살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많이 약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요, 이 회유책은 당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회유책은 당근이고, 그리고 토벌책은 채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국경 부근에 무역소를 두어 여진에게 제한적인 교류를 허용하였다. 그래서 여진이 필요한 어떤 식량이나 뭐 이런 수공업품이나 이런 거를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쳐들어오지 않게 하면서, 그러니까 저들의 어떤 경제적 필요를 최소한으로 맞춰주면서 그 평화를 가져오는 아주 고도의 외교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온건 회유책과 강경 토벌책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여진이 국경을 침해했을 때에는 군대를 동원하여 정벌하는 강격책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진이 국경을 그래서 얘네들을 아주 정벌하는 강경책을 펴서요. 세종은 압록강 지역에 최윤덕을 파견하여 사군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두만강 유역에 김종서를 파견하여 육진을 개척하였다. 자, 그래서 사군 육진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군 육진. 그래서 이 사군 육진이라는 건 지금,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지금 현재의 한반도, 북한과 남한을 포함하는 이 우리나라 영토인 한반도의 그 영토 윤곽이 이때 세종 때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 유적 도첩중 야연사준도. 그래서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하고 함경도에 있을 때 일화를 그린 조선 후기 기록화 이렇게 있고요. 북쪽인데 이 북쪽에서 바로 여기 이렇게 흐르는 게 압록강이잖아요, 그죠? 요 압록강을 근처로 해서 압록강 여기 백도산 왼쪽 여기가 사군입니다. 압록강이 흐르는데 왼쪽 백도산의 왼쪽 여기가 바로 우예, 여연, 자성, 무창 이렇게 해서 사군이 있고요. 육지는 여기 이쪽 이제 두만강에 흐르는데 이쪽에 이제 두만강에 흐르는데 두만강. 그래서 온성, 경원, 경흥, 종성, 회령, 도령 여기서 육지. 이 위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군은 최윤덕, 그리고 지금 여기는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기 김종서 맞습니다. 개유정날. 한편 왜구는 조선 초에도 해안에 자주 침범하였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세종 때 왜구의 근거지였던 스시마 섬을 정벌하기도 하였다. 자, 스시마 섬은 대마도죠. 대마도를 정벌을 하고요. 이후 왜구가 평화적인 무역을 요구하자 일부 항구를 개항하여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하였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을까요? 여진한테 그 무역소를 두어서 그 최소한의 경제적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평화를 가져오는 어떤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조선은 류쿠, 지금이 오키나와죠. 지금 일본형입니다. 오키나와와 자와, 자바섬, 인도네시아, 그 다음 시암, 타이 등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교류를 하였다. 뭐 그런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